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번개탕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정말로 좋은 일들, 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세대가 참으로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수수한 교사들의 강의를 맡고 있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이재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20살이 된 수험생 여러분, 정시 원서 준비로 모두 많이 바빴죠? 결과가 어떤지 간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텐데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모두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살 성인이 된 것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고3이 된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한 해 잘 견디어 봅시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3이라는 중압감이 서서히 느껴지고 이제 이해되어질 텐데, 또 이제 디데이를 세알리면서 이제 곧 300일, 200일 세워질 텐데, 참 고3 때 그때는 이상하게 돌아서면 배고프고 또 괜한 일에 예민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지나가는 뉴스도 재밌을 그런 시기가 바로 고3인 것 같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고 또 어려움도 생기는데, 참 그런 시기, 어려움 격변의 시기, 또 10대의 마지막 시기, 친구들과도 보낼 수 있는 또 소중한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시기,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낼 텐데요. 여러분 한 해 꼭 잘 견디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수한 교사들의 강의를 맡고 있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으니 여러분, 다시 수험생이 된 19살이 된 고3 여러분 모두 화이팅!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치는 수능은 이제 2022년 대입 이제 평가죠. 그 2022년에 수능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겼죠. 2018년도에 이제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가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과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미 다 들었겠지만 또 많은 것이 변화되었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요, 이 강의는 이제 2022년 수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대입 과정이 어떻게 또 변화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강의인데요. 이 강의는 이제 학생들보다는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또 사역자분들, 또 그리고 또 내가 고3인 자녀가 있다, 또 이제 앞으로 고3이 된다 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대비와 상담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또 수능 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공감해주면서 또 교회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게 좋은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매는 충분히 맺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리고 2022년 수능에 따른 변화에 따른 전략을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수시와 수능의 일정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수시와 수능의 비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 변화되는 수능의 과목들과 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적은 어떻게 나온지를 한번 살펴보고, 끝으로 네 번째는 이제 앞으로 대학 전형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특집은 2022년 수능 파헤치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화이팅 하면서 다시 1월부터 시작되는 이 대입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또 은혜로 또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수시 모집의 일정을 먼저 살펴보고 수능 일정을 한번 정시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발표를 할 때는 수시와 수능이 통합되는 그 과정으로 만들어 보겠다, 원서 점수를 같이 받겠다라고 하는 통합형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2022년에 되어 보니까 수능과 수시를 이제 정시와 수시를 통합하는 과정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작년과 또 마찬가지로 수시 일정 따로, 정시 일정 따로 이렇게 진행됨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2021년 9월 10일부터 10일 금요일부터 2021년 9월 14일 화요일까지 총 5일인데요. 이 중에서 대학교들은 이제 3일을 선택해서 이제 원서를 접수를 받도록 합니다. 전형 기간은 이제 그 이후인 이제 9월 15일부터 12월 15일 요 사이 동안에 수시 전형을 이제 받아서 진행하면 하는 것이 이제 일정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다음인 16일까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를 쓰면은 다 알겠지만은 이제 수능 전에 발표 나는 게 있고 수능 후에 발표 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시에 앞서서 이제 수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이제 좀 변화된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입에서 이제 목표로 설정한 것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서두에 이제 언급되었던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이 방향성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히트쳤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 안에 이제 비교과 영역으로 여러 가지 이제 스펙트를 쌓은 것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많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활동들로 보여지는 이 전형들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성이 결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2021년에 이제 대입을 준비해서 2022년에 대학교 가는 이 전형의 수시와 정시에 반영되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이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은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었는데 학생부 위주와 논술 위주와 실기 실적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로 권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 여러 전형이 엄청 많았는데 이 수시 전형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학생부 위주와 논술 위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예체능들은 실기와 실적 위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정시는 거의 대부분이 수능 위주,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로 권고되어서 이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도 절감을 위해서 이제 전형 방법수를 제한했는데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형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전형을 다 합치면 뭐 몇만 가지가 된다. 이 몇만 가지를 어떻게 더 공부하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를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이 사교육 시장이 활발히 되었죠. 그래서 이 전형을 이제는 줄여라, 이렇게 해서 총 6개 전형 이내로 바뀌는데, 그래서 수시는 최대 4개 전형까지, 그리고 정시는 2개 이내로 제한됨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전형을 총합하게 되면은 수시 전형이 이제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권고됨에 따라서 여러분 학생부의 내신 성적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되었다,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활동에 대한 평가가 줄어들어서 스카이캐슬에 나온 것처럼 실적 위주의 여러 가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일관성 있게, 얼만큼 이 과에 지원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잘 달성하였는가가 더욱더 중요하게 평가될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과의 활동에서는 이것은 이제 그 수능 공고안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고교 평가 과정에 따라서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참가한 활동을 주로 반영하기를 권고하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쓰고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에 반영되는 좋은 것들 중에서 활동들이 교계 내에서의 대회나
또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안에서의 활동들을 잘 기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목표로 또 이제 상을 탔거나 또 입상을 하였거나 그리고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생활기록부에 꼼꼼히 이제 적는 것이 이제 수시를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시에 이제 전형들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권고에 따라서 수능 일정도 바뀌긴 했는데 수능 일정은 크게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교육을 줄여드는 방향으로 점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일정, 준비한 일정에 맞춰서 각 연월에 진행되는 모의고사나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3월 달에 이제 학력평가, 이제 모의고사가 언제냐면 3월 25일입니다. 이게 목요일인데요. 이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모의평가입니다. 그리고 4월달, 이게 3월달이 모의고사 참 중요하죠. 3월달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 등급이랑 똑같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3월 25일 목요일을 잘 기억하셨다가 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교사나 또 학부모나 또 교육자분들이 이날 특히 위로를 많이 해주고 이날을 위해서 같이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4월 14일 날 학력평가가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6월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6월 3일 날 진행됩니다. 이 6월 달에 기점으로 이제 6월부터는 재수생들도 그 해에 치는 수험생들이 다 치는 시험이죠. 그래서 6월달 6월 3일 진행되는 이 시험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7월 7일 날 수요일이 인천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9월에는 뭐가 있냐면 9월 1일 9월 첫날 바로 시험 치는데요. 평가원에서 진행되는 수능을 준비하는 것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9월 1일 날, 이제 치러지는 이 시험에서 나오는 등급이 크게 이제 수능과 직결된다라고 이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 9월 1일 날 진행되는 이 시험에서도 또 친구들이 잘 치를 수 있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때도 잘 이겨낼 수 있게, 또 은혜로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8월이 끝난 다음, 방학이 끝난 다음 치는 바로 9월 달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참 긴장을 많이 할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평가인 10월 학력평가는 항상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평가인데요. 10월 12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력평가가 끝나면 대망의 수능인데요.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이때가 확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를 잘 기억하시고 이 연관 계획표나 또 연관 날짜를 잘 이렇게 기재해서 또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진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수상 교사들의 첫 번째 강의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에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이제 고3들, 고2, 고1 이하 여러 가지 학생들, 여러 학생들에게 이제 입시를 빼놓고 이제 대한민국 학생들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화 현상 중에 이 입시라는 제도, 그러니까 대입이라는 이것을 빼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중력인 이 아이들을 케어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이 현상을 다뤄주면서 복음과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 현상들이, 이 시기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잘 품어준다면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날짜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반영도 하시고 또 그때 돼서 같이 기도회도 하시고 또 이때 돼서 같이 격려 문자도 많이 넣어주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능 성적표는 2021년 12월 10일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월부터 12월까지 모의평가 일정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3월 25일, 4월 달에는 4월 14일, 6월 달에는 6월 3일, 그리고 7월 달에는 7월 7일, 9월 달에는 9월 1일,
10월 달의 마지막 10월 12일이 마지막 평가 모의고사고요. 수능은 11월 18일 목요일이다 라고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더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건 결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과정에 대한 인정 욕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참 열심히 한 걸 내가 안다. 결과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자. 힘내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너가 잘 이겨내길 원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수시, 수능 일정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시와 수능의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수시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 줄고 수능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수시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줄고 수능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네, 수시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2020년에는 77.3%, 2021년에는 77%, 2022년에는 75.7%로 점점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그 2022년 앞으로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제 이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려라라고 이제 권고안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시는 또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시는 2020년에는 22.7%, 2021년에는 23%, 2022년에는 24.3%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수능 일정과 정시 일정 얘기했을 때 이제 수시에 학생부 위주로 많이 뽑아라. 그다음에 논술 위주,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많이 뽑아라 라고 했던 권고안이 떴거든요. 그래서 수시의 비중에서 2022년 수시의 비중에서 75.7%에 해당하는 수치 중에 42.9%가 학생부 교과 성적 위주로 뽑고, 그 다음에 이 75.7% 중에 42.9%를 뺀 나머지 22.9%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다 라고 이제 올해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수시의 75.7% 중에 65.8%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이제 한 9% 정도는 9%에서 10% 사이의 이 전형은 뭐 논술이나 또 여러 가지 특기자 전형으로 뽑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 배려자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수시 선발에서 총 수시 선발에서 그런데 이제 확률을 따져보면은 86.9%가 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학생부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 내신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활동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독서 목록이나 뭐 봉사활동 등등의 그런 내역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주신다면 이제 또 수시를 갈 때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논술 위주가 마지막으로 3.2%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제 여름 방학 되기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시가 이게 75.7%로 줄었다고 해서 이게 막 많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시와 많은 학교들은 여전히 수시 모집으로 학생들을 충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시의 비중이 이제 수시 비중을 뺀 나머지가 정시가 24.3%인데요. 여기서는 대부분이 21.9%가 수능으로만 선발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수능 플러스 수능 성적 플러스 이제 내신 성적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와 정시일 때 수시에서는 핵심이 이제 내신 성적과 이제 교과 활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기시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준비를 잘 하자. 그러면 된다라고 이제 권고안이 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활동만 하면 되니까, 이제 사교육비가 좀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2022년 대입의 핵심은 수시와 정시의 연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 공부, 내신 공부하는 것이 수능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이제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서로 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리고
2023년까지 정시 수능 비중을 지금은 이제 20 몇 프로인데 40%까지 늘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 비중이 점점 커지고 수시 비중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수능과 정시 선발의 비중이 점점 커질 거라 예상되니 수능 공부를 이 방송을 보는 다음 고2, 고1 학생들은 또 수능과 수시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여전히 대입 정원의 4분의 3을 수시로 뽑으니까 재학생 여러분들은 수시를 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수시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수시는 꼭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성적만 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형에 맞게 성적에 맞게 모든 대학교에 수시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 전형을 잘 살펴보고 자기의 성적과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맞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수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쓰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것이 이제 수시 비율과 수능의 비율 변화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수능 일정과 수시 일정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비율과 정시 비율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 이제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간편해졌고, 정시도 이제 수능 위주로 간편해졌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 변화와 그 여러 가지 대입 전형의 이유들은 이제 또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과목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과와 이과의 차이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성적을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이렇게 과목을 설정해서 점수와 성적을 매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와 영어는 똑같이 치는데 이과는 수학 가형을 쳤고 문과는 수학 나형을 쳤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과는 탐구 영역을 과학 탐구 영역 중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칠 수 있었고 문과는 사회 탐구 영역에서 이제 선택해서 이제 시험을 쳤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다 합쳐서 과목을 설정해서 점수와 성적을 매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과 이과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한 번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과목입니다. 과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그 다음에 제2외국어로 총 6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국어와 수학이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어와 수학은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어가 다 똑같고 수학 가형, 나형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국어 공통 과목 플러스 국어 안에 선택 과목을 하나 선택하고 수학도 공통으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전 학생이 다 치고 수학 안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통 과목이 있고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해서 시험을 치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비율은 공통 과목이 75%고 선택 과목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다시 말하지만 국어 과목 하면은 그냥 다 똑같은 과목을 쳤죠. 그런데 이제는 국어 과목 중에서 공통으로 치는 건 다 똑같이 치는데 이 두 개, 화법과 작문,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항수도 국어는 총 45문제였는데요. 공통문학이 34문항, 선택문항이 11문항이라고 보면 되고, 11, 11문제, 11문항이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학을 과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의 경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문과, 이과 상관없이 다 똑같이 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선택 과목으로 3개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 그다음 미적분, 그다음 기하 이렇게 3개의 선택 과목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수능을 치른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이 75%,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이제 25%로 연계해서 이제 측정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총 수학이 30문항인데요. 그 중에 공통 과목에서 22문제,
22문항이 출제되고요. 선택 과목에서 8문제, 8문항이 출제됩니다. 근데 하지만 성적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선택 과목이 탐구에만 있었죠. 그래서 탐구에서는 이제 알아서 그냥 과목별로 성적을 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어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성적이 선택 과목은 기재되지만 그 선택 과목 따라 다 성적을 따로따로 매기는 게 아니라 조정 점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공통 과목 점수와 조정된 선택 과목 점수를 합산해서 표준화해서 표준 점수로 산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과목을 쳤든 저 과목을 쳤던 간에 어떤 과목은 쉽고 어떤 과목은 어려운 것을 다 반영해서 점수를 조정해서 합산하여서 그냥 석차를 전체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전체 인원을 한 번에 등급을 매기고 성적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1 하는 사람은 1끼리만 하고 선택 과목 다른 거 선택한 사람은 이 사람만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조정 점수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을 동시에 표준 점수와 등급으로 성적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기억할 것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2개, 언어와 외체, 화법과 작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 1개,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 3개 중에 1개를 선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과라고 해서 요걸 선택하고 이과라고 해서 요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에 상관없이 고르면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국어와 수학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제 탐구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뀌는 탐구 영역에서는 예전에 이제 작년까지죠. 작년에 치러졌던 수능까지는 문과는 사회탐구만을 쳤죠. 사회탐구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쳤고요. 그다음에 이과는 과학탐구에서 2개를 선택해서 쳤죠.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탐구 중에서 2개를, 1개나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쳤는데 이제는 문이과를 통합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탐이 총 9과목이 있거든요. 9과목이 어떤 게 있냐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요. 이 9가지와 그 다음에 과학탐구가 총 8과목, 물리1, 물리2, 화학원, 화학2, 생명과학원, 생명과학2, 지구과학원, 지구과학2 이 8가지를 합친, 그러니까 사회탐구 9가지, 그 다음에 과학탐구 8가지를 합친 17과목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선택하냐? 2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과는 문과 거만, 이과는 이과 거만 선택했는데 이제는 그런 구별이 없이 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다 합친 17개 중에 몇 개?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히 큰 변화죠. 그래서 옛날에는 왜 나는 이공계니까 사회 몰라, 야 나 정치, 윤리 이런 거 1도 몰라.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나는 문과라서 물리 1도 몰라, 야 나 이제 못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직업탐구 영역에도 방식이 좀 변화가 되었는데요. 직업탐구는 어떻게 되냐면 2과목을 응시하는 학생은 공통 과목인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무조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4과목이 있는데 농업 기초기술, 공업 일반, 산업 경제, 수산 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이 4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이 무조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4개 중에 1개를 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과목이 아니라 1과목을 응시하는 학생은 이 공통 과목과 상관없이 5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 과목이 이게 첫 번째도 바뀌었고 두 번째 국어도 있고 이제 수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도 선택 과목들이 다 생겼죠. 그래서 이 선택 과목과 지정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회탐구에서 1개, 나는 이제 법과 정치,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물리1을 치겠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물리2, 물리1, 2를 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나는 사회탐구에서 그냥 2개를 치겠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 과목이
모든 사람들의 등급이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엄청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살펴볼 것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선택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개를 하고 싶은데, 대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지정 과목을 이렇게 선택 과목을 지정한다라는 거죠. 지정 과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과 그다음에 그 과에 대해서 어떤 과목들을 지정하고 있는지 또 제한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진 선택 과목들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이공계 대학은 뭐 과학 탐구 위주로,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도 확률 통계보다는 미적분이거나 뭐 기하를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겠죠. 그리고 인문계 대학 같은 경우는 사회 탐구 과목 위주로 가산을 지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연계열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한 개를 택하게 지정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계열 중에 과학 탐구에서는 과학을 두 과목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자연 계열의 대학교에서는 사탐, 과탐 이렇게 치는 게 사탐 2개 이러면 지원 자격이 없고 과학 탐구를 중에서 무조건 두 과목을 응시해야 된다라고 지정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 경우에서 어떤 데는 동일한 뭐 물리1, 물리2를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 무조건 다른 과목들을 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목 학교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런 피해나 또 우려,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선택 과목들이 바뀌어서 1, 2 바뀌었댔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칠까라는 게 이게 되게 핵심이죠. 이게 수학이 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문과, 이과 원래는 배우는 게 달랐죠. 이과가 더 많이 배우고 수학은 문과가 더 적게 배우고 맞죠. 그런데 이제 수학에 있어서 싹 다 같은 걸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은 변동이 없겠지만 실제로 문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등급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문과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상위 20%까지는 성적 차이가 싹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점마다 점수 간격이 이렇게 너무 1, 2, 3등급 안에 높은 점수가 모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원래는 이과가 상위권에서 성적을 받기 치열해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과가 이과가 통합이 되니까 상위권 점수는 사실 큰 차이가 없겠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문과생들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 중에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등급이 많이 낮아지겠다. 점수가 그러니까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그 등급이 나오겠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은 입시 강사들이 올해 문과생들은 재수할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올해는 끝내라. 왜냐면 다음에는 이과생들이랑 수학을 똑같이 한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포도가 있으니까 문과생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수학에 대한 공부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포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대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수학의 비중도가 좀 문과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나와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적이 잘 나오는 쉬운 과목도 좋을 수 있는데 또 쉬운 과목은 등급을 받기가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틀렸는데 뭐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생들은 수학 공부에 더 치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반대로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성적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과생들이 원래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대비하면서 이제 공부를 또 커리큘럼을 짜고 계획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참고할 뭐 간단한 사항들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볼 것이 EBS 연계율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EBS 연계율을 원래는 70%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할 때 EBS에서 70%를 연계해서 수능을 출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연계율을 이제 70%가 아니라 50%로 줄인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변화 중에 큰 거였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EBS를 이제 안 풀어도 되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연계율이 무려 50%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각 과목마다 수능 특강부터 차근차근 문제지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할 사항들은 절대평가의 과목이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였는데요. 이제는 영어, 한국사, 그 다음 제2외국어 한문까지 절대평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에서 이제 세 과목으로 절대평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이제 10점마다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다.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 점수 따라 극간을 매겨서 등급을,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수능 과목들의 변화, 그 다음 수능의 변화였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능 과목에서 중요한 과목의 변화 첫 번째는 국어와 수학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생겼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있고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이제 수능을 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수학은 뭐냐? 수학은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한 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친다라는 것이 이제 변경되었고요. 탐구 영역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이과는 과학탐구, 문과는 사회탐구를 쳤는데, 이제는 이 두 개를 합친 몇 과목, 17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 것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게 제도는 바뀌었지만, 이게 선택 범위에 넘어졌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과는 그냥 과학 위주로 가겠고, 원래 문과 성격에 있던 친구들은 사회탐구 위주로 많이 가겠죠.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면 되겠고,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이 뭐였죠?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과목이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정하는 과목들을 지정하는 과목들로 시험을 치지 않으면 이제 입학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선택 과목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징은 문과생들이 수학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과생들은 국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문과생들이 수학에서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 다음 끝으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대학교 전형에서 참고하고 그러니까 2022년 이 정시가 이렇게 그 수시와 정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대학 전형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어떻게 참고할 또 변화할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대학에서 변화된 게 이게 좀 큰 변화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약대가 신설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의대와 약대가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약대는 약학대학원이라 해서 다시 학생들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대학에서 수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 다시 PT라는 시험을 쳐서 인원을 뽑았는데요. 근데 얼마 전부터 다시 의대를 그렇게 의학전문대학으로 뽑지 말고 의대로 뽑자, 학부생을 뽑자라고 해서 의대를 다시 신설을 했고요. 그런 상황처럼 올해부터는 통합 6년제 과정으로 32개 대학에서 약대 학부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6년 과정으로 하는 거죠. 예전에는 대학 가기 전에 뭐 생명과학 분야에서 2년, 그 다음에 다시 PT를 쳐서 대학교 약대 4년 해서 이 시험을 정시 치고 또 약학대학 시험 따로 치고 하는 이렇게 6년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수능으로만 갈 수 있는 약학대학이 다시 신설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 32개 대학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공계 학생들의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좀 호재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공계 학생들 중에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의대와 약대를 지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대로 많이 가죠. 그런데 이제 32개 대학에서 약대 학부생을 모집하니까 이제 이공계 대학생들이 갈 수 있는 폭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이득을 보았다라고 또 분석하는 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전형 중에 첫 번째가 약대가 신설된다라는 거. 네, 두 번째는 그래서 또 주요 군 모집군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래 가군이었는데 나군으로 가고 나군이었던 게 가군으로 했던 이런 변동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서울대가 있는데요. 서울대가 정시 모집이 원래는 가군이었는데요. 나군으로 변동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울대가 이제 정시 모집에서 나군으로 변동되었으니까 또 서울대의 입학생들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이에 따라 또 반대로 연세대와 고려대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변동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반대로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뀌었고요. 이화여대는 가군, 나군 동시로 이렇게 또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또 학교들이 바뀐 것에 따라는 지금 저는 이제 주요 대학, 서울 5개 대학만 소개했는데요. 나머지 주요 대학교에서도 변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고 또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대학의 변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특수대학의 입학시험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대학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뭐 경찰대학이나 또 삼사관학교, 그다음에 해군, 해사, 공사, 또 육사, 육군사관학교 이런 사관학교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서도 약간의 이제 변화가 예측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때 이제 사관학교랑 경찰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사관학교나 이런 특수대학에서의 일정은 정확한 것은 이제 3월달 이후에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지금까지 공고된 것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관학교나 경찰대 같은 경우는 시험이 보통 1차 시험 치고 2차로 그러니까 1차는 자체 시험이죠. 자체로 뭐 이렇게 수능과 비슷한 과목들을 시험을 치고요. 2차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성적을 반영하는 선택 과목들을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고 그다음 3차로 뭐 이제 그 사이에 신체 점수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죠. 네,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경찰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올해 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서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발표한 것은 1차 시험은 학과 시험은 똑같이 학과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을 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치느냐, 원래는 이제 수능이랑 똑같이 연계돼서 시험을 쳤는데 지금은 이제 수능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상당히 Q&A에 많이 올렸는데요. 현재 발표한 것은 1차 시험, 사관학교가 1차 시험에서는 공통 과목만 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어 과목은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치겠다라고 언급했고요. 수학은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시험을 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과목이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였는데 이것을 미포함시키고 독서와 문학만 시험 치겠다라고 먼저 언급했고요.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 수학 1, 수학 2인데요. 선택 과목 중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을 해서 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문과 자연계열, 이공계와 이제 문과와 이과가 이제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문과 이과가 있겠죠.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수학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1차 시험을 패스하면 2차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데요. 이것은 똑같이 이제 수능과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문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다 반영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적분과 기하와 중에 제1을 해서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서도 지정을 했는데요. 문과 같은 경우,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 과학 중에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는 안 되고, 과학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해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일단은 그렇게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 분야 1 플러스 2를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 1, 화학 2를 해도 괜찮다라고 일단 사관학교에서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계열별 내신 반영 과목과 수능 성적 반영들의 세부 시행 계획은 3월 달에 이제 다 나오거든요.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특수대학에 해당되는 그 대학교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국군 사관학교도 있고 해군 사관학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관학교들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제 특수 목적대에 해당되는 대학교를 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경찰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경찰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생들을 뽑기보다 또 편입생들을 많이 뽑고 있으니까 이제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끝으로 마지막 이 네 가지를 우리 오늘 배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에 입시 전형에서 변화된 첫 번째는 일정을 먼저 배웠죠. 일정에서는 어때요? 큰 변화가 없다. 작년과 동일하게 접수가 되는데 대학 대입에서 이제 목표로 설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많은 활동들과 전형들이 줄어들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그것이 수시와 정시에 반영되어서 수시 전형은 학생부 위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위주가 있고 학생부 종합 위주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학생부에 기록된 것으로 반영해서 뽑는 것이 많아졌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가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잘 생각하면 되겠고, 전형 방법 수도 대학교에서 모집하는 전형이 막 여러 가지 많았는데 수시는 크게 대학교에서 4개, 정시는 2개까지로 제한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이제 날짜를 얘기했죠. 모의고사 날짜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학생들에게 또 이제 자녀들에게 또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던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수시와 수능의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죠. 2022년도에서는 수시의 비중은 작년에 비해서 줄고 수능의 비중이 늘어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능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 과목의 변화를 살펴보았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도 하나죠. 이것은 이제 재수생들이 또 장수생들, 또 수시 전형을 하지 않는 친구들, 나는 내신에 자신이 없다라는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대목이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문과와 이과에서 이제 과목과 성적의 차이가 없다. 통합해서 매겨진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과목의 변화는 어때요? 국어 안에서 국어와 수학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치러진다라는 것. 그리고 국어는 공통 과목 플러스 화법과 작문 혹은 독서와 매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른다라는 거.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이 수학, 수원, 수투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그다음 미적분, 기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라는 거. 그리고 성적은 선택 과목이 기재는 되지만 선택 과목별로 성적을 따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 점수를 통해서 합산하여서 성적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도 문과가 총 9개, 원래는 이과가 8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문과 이과가 아니라 통합돼서 17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업 탐구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을 치는 경우에는 한 과목이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4과목 중에 한 과목을 치면 되고, 한 과목만 치는 경우는 이 5개 중에 한 개 아무거나 치면 된다라는 것이 변화였죠. 그런데 이 선택 과목이 변화임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 중에 참고해야 될 게 뭐였죠? 선택 과목이 중에 지정 과목,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지정을 한 과목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하는 대학과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어떤 과목을 지정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과목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학 중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 1을 지정하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과학탐구에서 또 과학탐구 중에 2과목을 응시해라 라고 지정하는 대학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사회탐구를 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과탐의 경우에서 어떤 대학은 동일 분야 1, 2, 그러니까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를 인정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결과가 야기되냐면 수학에서 문과 같은 경우에서 큰 그 등급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가 이과가 고득점에 많이 몰려있고 문과는 이렇게 분포도가 펼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문과의 그 원래 있던 점수가 이과의 그 고득점자에 의해서 등급과 그 점수가 이렇게 퍼센트가 100%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염두에 둘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과생 3등급 이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배움엔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학 포기라는 것이 이제는 좀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율이 좀 줄었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절대평가가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였는데, 이제는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이, 제2외국어 한문을 포함한 3과목이 이제 절대평가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EBS 연계율에 대해서, EBS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학생들이 참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 EBS를 꼭 풀어야 됩니까? EBS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를 이제 참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그 EBS라는 교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EBS의 그 지필진들이 수능 출제위원들도 되게 많고 또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이 집필한 문제집입니다. 다른 여타 문제집도 여러 가지 다 수능을 집필하고 수능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 문제 출제위원들이 문제집을 많이 만드는데요. EBS도 거기에 비해서 크게 차이나게 떨어지거나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 때 EBS 위주로만 다 풀자, EBS를 빼고 풀자 이것보다 EBS 문제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많이 푸는 것이 사실은 제일 정답입니다. EBS의 연계율이 50%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와 그런 지문들이 비슷한 게 나오긴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이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이 비슷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유형들은 EBS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집에도 동일하게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BS를 풀긴 풀되 EBS만 풀겠다. 그럼 나는 EBS는 풀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EBS 제일 좋은 거는 EBS를 푸는과 동시에 다른 여타 문제집도 함께 병행해서 푸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정 평편이 좋진 않았는데요. EBS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수능 방송을 통해서 많이 또 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EBS 문제지가 시중의 다른 여러 문제집보다는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이게 참 좋은 현상이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유일하게 밀고 있는 공영방송, 교육방송이죠. 전 세계에도 이런 방송들이 많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송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이게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낮는데요. 이런 문제집들을 푸는 것이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EBS 그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다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학교 선생님들이 EBS에서도 출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 반영을 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잘하는 선생님들 선별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질문을 남기면 또 잘 답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EBS를 여러분들이 뭐 푼다는 것보다 EBS를 꼭 풀면서 다른 문제집을 활용하면 좋겠다.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 있는 문제집도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여러 학원에서도 가보면 EBS는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를 뭐 학원 교재는 다른 걸 한다라는 학원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참 참고해서 EBS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학 전형에서는 뭐 약대가 신설된다라는 거. 그래서 약대가 32개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요 모집군에서도 이제 좀 변동이 있었다. 가군, 나군에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대학을 보면 되겠고, 특수대학, 그러니까 뭐 사관학교나 간호사관학교나 뭐 경찰대학 이런 데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목들에서도 좀 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도 변동이 있을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보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학교나 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정보기관들을 이용하면 되게 좋은데요. 사실은 근데,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긴 한데, 지방의 많은 부분들이 서울에 있는 것과 이렇게 편차를 따라가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 대도시 위주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갖추어져 있죠. 그런 유사기관, 좋은 기관들도 많고, 학교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또 그런 시 말고 군,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거나 알아보기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온라인들을 활용하는 거죠. EBS를 활용하거나, 또 번개탄 TV의 에듀파이어의 저를 활용하거나, 그래서 저에게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하는 사이트들은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언급을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입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은, 첫 번째는 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마다 대학교육협의회라는 이 단체에서 이제 그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 책자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수능 방향이나 이제 대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대학별로 어떠한 입시 전형을 진행하는지를 일목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강의를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경우가 사실 이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곳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따라서 EBS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EBS에서 여러 가지 그 입시 활동들 학년마다 있습니다. 뭐 고3, 고2, 고1, 중3, 중2, 중1에 관련된 입시 그런 정보 공유나 입시 강의들을 그것을 학년에 따라 분류해서 올려두는데요.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고, 또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활용되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학원들이 있죠. 뭐 이투스, 뭐 강남대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는데, 청솔 학원도 있고, 또 이런 학원에서도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용들은 그 무료 상담이나 온라인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사이트들을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잘 안내가 되어 있어서 조금만 보시면 누구나 다 그 지식과 또 정보들을 활용하고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교회의 역할이죠.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또 누군가가 이 강의를 보는 분들 중에서, 야, 우리 학교, 우리 교회에서도 입시 지원을 만들자. 또 가정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가거나 또 입시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이 필요로 하는 대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좀 도움을 주고 같이 기도하는 정도의 모임만 돼도 이 다음 세대, 이 고3, 고2, 고1 학생들에게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 이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전도사님들이나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연락이 오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또 제공해주고 또 이렇게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도 동조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에게도 많이 요청이 오니까 저도 이제 많이 가서 이제 도와드리고 또 이제 많이 상담을 해주고, 근데 이게 꼭 그 입시 상담이지만 또 하다 보면은 또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과냐 어떤 것을 하다 보면은 그 학생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게 되고 그 학생이 또 할 수 있는 재능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코칭을 하게 되는 것까지 연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 부분 안에서 재능과 또 스스로의 그런 것들을 발견하다 보면은 당연히 복음과 연계되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여러 분들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뭐 에듀파이어의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번개탄 TV 가운데 연락을 주시거나 또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전국 어디든지 가서 이런 강의를 해주고 또 이렇게 거저받은, 사실은 저도 이제 저에게도 이제 은혜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도 이제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저에게 이런 정보와 또 여러 가지 제공들을 또 이렇게 거의 헐값에 무료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제 너가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처럼 또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들이 교회가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도 가서 여러분들 전국 어디든지 가서 해줄 수 있으니까 또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부모나 또 학생들에게 또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런 학생들이 요즘에는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에 또 공감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대화를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에듀파이어의 이 수성교사들의 강의를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가운데서도 여러분 많은 입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또 입시생들을 학생으로 둔 교사분들, 코로나 일정 가운데 올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아마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가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여러분의 재능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대한민국 고3 또 그 다음에 학부모, 교사,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상 에듀파이어의 이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